맡은 이화배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한국 영화의 수익률을 높이고 영화 산업 참여자 간의 수익 분배 방식을 개선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서 앞에 연단에 나와 계신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기준으로 제일 멀리 계신 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메가박스 중앙 콘텐츠의 이정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솔레어 투자 파트너스의 이영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 제작사 문화처의 윤창업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화 제작사 인사이트 필름의 신혜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객석에 계신 분들 외에도 줌과 그리고 이번 온라인 중계 플랫폼인 이벤트스를 통해서도 여러 패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진이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객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이벤트스나 줌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패널 분들이나 기획위원회 분들께서는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먼저 연구자가 준비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분배 구조 연구. 한국 영화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한국 영화의 수익률을 높여서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지출을 줄여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순이익을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공정하게 잘 분배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발제의 내용도 크게 한국 영화가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 영화가 어떻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 영화의 순이익을 누가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방대한 범위의 내용이고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좀 계획적인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앞단의 수입의 내용과 비용의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수익 분배의 토론 시간 분량을 좀 넉넉히 배정하는 것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영화관 입장권 수입이 한국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 또 관객이시기도 하니까 대부분의 영화 소비를 영화관에서 하고 계십니다. 입장권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50%로 떨어졌지만 관례적으로 영화관의 입장권 매출이 차지하는 총 영화 매출의 비중은 76% 정도 됩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VOD. 온라인 시장이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 개방된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OTT 플랫폼에 대해서 영화 업계 또는 영상 미디어 업계 전체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영화관 다음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VOD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표는 우리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표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관에서 발생하는 입장권 매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TV VOD라고 해서요. IPTV나 디지털 케이블 TV 또는 위성 TV를 통한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은 셋톱박스를 기반으로 한 VOD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초록색 표시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가장 요즘 핫 이슈인 OTT입니다. 제가 지금 구성해 놓은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통계치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작년의 특이한 상황을 지나가고 나면은 기존의 매출 구성에서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OTT의 매출이 약 700억이었기 때문에 현재 영화 산업 전체에서는 산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영화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웹하드는 또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많았고 이 바로 직전 세션에서도 웹하드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현재는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DVD 블루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작년에 이례적으로 조금 증가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OTT가 한국 영화를 구매하는 사례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영화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영화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표는 2021년 기준 영화관 입장권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1만 원 기준으로 했고요. 사실 관객분들이 영화관에서 만 원짜리 티켓은 찾아보기 조금 어려우시고 대부분 주말 오후 낮 시간에 영화를 관람하시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를 가지고 분배를 하시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1만 원을 기준으로 분배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작년 이제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영화관 입장권의 평균 단가가 아직도 8,500원 수준이니까 1만 원이 크게 벗어나는 예시는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한국 영화와 오른쪽에는 외화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요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업계에서는 영화관에서 배급사가 분배받는 돈을 부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비율을 부율이라고 부릅니다. 배분율, 분배율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만 원에서 291원의 영화 발전 기금을 선공제를 합니다. 보통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영화 발전 기금 3%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 발전 기금을 얼마를 내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 있죠. 하지만 관객이시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입장권 티켓을 구매할 때 만 원에 3%면 300원인데 그러면 1,300원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러신 적 없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입장권 가격 안에는 관람 요금과 관람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영화 발전 기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 원의 관람 요금은 9,709원이고요. 9,709원의 3%인 291원을 영화 발전 기금으로 관객분들이 내고 계신 거죠. 그 9,709원을 다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분리하면 그 부가세가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883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을 다시 분류를 하면 영화관과 배급사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를 적용하게 되는데 배급사를 기준으로 콘텐츠가 메인이니까요. 오늘의 제가 발표의 주제는 콘텐츠가 메인이니까 배급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적게는 50%, 많게는 55%를 분배받습니다.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만 원짜리 영화 티켓을 관객이 한 장 구매를 하시면 291원 먼저 영화 발전기구로 납부하시고 그리고 영화관이 4,413원, 배급사가 4,413원 또는 영화관은 3,972원, 배급사는 4,854원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오른쪽 외화와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 영화의 분배 비율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디테일은 사실은 배급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외에는 배급사에 근무하시는 다른 부서에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시고 우리 업계에 계신 다른 분들도 정확히는 잘 모르시죠. 하지만 이런 분배율은 영화 업계가 배급 부문과 영화관 부문이 전반적으로 합의를 해서 단일 부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가 100억짜리 영화든 10억짜리 영화든 미국 직배사 영화든 한국 독립예술 영화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동일한 분배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또는 대규모 배급사, 대형 배급사의 작품이든 중소 배급사의 작품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단일 부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1만 원 입장 요금에 작년에 평균 요금이 8,500원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년도가 8,400원 정도였으니까 사실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입장 요금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적절한 가격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입장 요금 자체를 인상을 하면 관객 수의 증가 없이도 배급사 또는 영화관은 즉각적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관객한테 가격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닙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매 짝수 년도마다 1,000원 정도씩 2D 일반 영화관의 입장료가 현재 올라서요. 작년 연말에도 1,000원 올랐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시내에 있는 멀티플렉스 체인 영화관의 2D 일반 영화의 입장 요금은 얼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12,000원, 13,000원이고요.
우리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시면 일을 하실수록 관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티켓팅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3,000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부 영화관이 아직 12,000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입장권 가격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업계에서도 고민이 많고 영화관에서도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91원 영화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은 관람료의 3%이고 관객이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업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영화발전기금이 올해 징수 연한이 끝나죠. 만약에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업계는 3%의 매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내일 마지막에 세션이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저는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율. 콘텐츠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는 이 부율을 만약에 지금 수준보다 높인다면 당연히 콘텐츠는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제로섬입니다. 콘텐츠가 올라가면 영화관의 수익이 또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건 큰 합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외화가 플랫폼으로부터 60%의 부율을 정산을 받은 이력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설 투자는 끝났다라고 또 보는 경향도 있고, 지금은 영화관의 전반적인 시설 투자가 끝났고 일정 수준 이상이 도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콘텐츠의 차별성으로 인해서 매출이 좌우되는 상황이라면 콘텐츠가 플랫폼으로부터 분배받는 부율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또 배급업계 내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정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배급사가 매출을 일으키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제작사는 배급사가 업무를 잘 하겠거니 하고 믿으시는 경향이 있죠. 제가 크게 4가지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영화관과 다릅니다. 영화관은 단일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매출 정산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은 정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또 오해도 쌓이고요.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내용을 보시면 영어를 잔뜩 써놔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업계에서는 실제로 또 이렇게 많이 쓰고요. 제가 단편 구매라고 우리말로 순화는 하긴 했는데 우리 업계 분들은 TVOD도 길어갖고 그냥 티밭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신바트 같은 거죠. 티밭. 그래서 단편 구매, 영화 한 편 구매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널리 알려진 방식인데요. 관객이 만약에 11,000원짜리 영화를 신작이 되겠죠. 영화관에서 종영한 지 얼마 안 된 구매를 하시면 1,000원은 부가세로 지불하고 나머지 10,000원을 가지고 플랫폼과 배급사가 일정하게 배분율대로 나누는 방식, 이 레비뉴 쉐어 방식을 이제 티밭의 RS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표를 3개를 띄워놨는데 왼쪽에서 빨간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빨간색이 콘텐츠입니다. 배급사가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이 플랫폼. 요율이 다 다르죠. 3가지 사례가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화관은 업계 대 업계가 합의를 해서 단일 배분율을 사용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단일 배분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협상력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콘텐츠 대 플랫폼 둘 중에 누가 얼마만큼 매출에 기여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놓고 플랫폼이 우리는 한 70%쯤 받아야 되는데 현재 50%밖에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콘텐츠 제공사 안에서도 이런 것을 영화관 배급사를 부르듯이 부가판권 유통사, 온라인 배급사, 디지털 배급사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죠. 이 사이에서도 협상력이 좋은 유통사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사 사이에서도 배분율의 차이가 또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화관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통합전산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영화관 매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은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온라인 관련된 세션에서도 말씀을 내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배분 방식은 똑같이 레비뉴 쉐어를 적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이죠. 구독제 방식.
영화를 한 편씩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한 편씩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 전체에 대한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IPTV사에서도 이런 구독제 방식의 상품을 굉장히 열심히 판촉을 하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나 왓챠같이 구독제 모델만으로 운영되는 OTT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정산을 할 때 요율은 동일한 방식으로 정해지지만 시간 배분, 즉 전체 총 이용자의 총 이용 시간에서 어떤 콘텐츠가 시간을 많이 썼고 어떤 콘텐츠가 시간을 적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요율을 한 번 더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방송 드라마 시리즈를 영화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화는 아무리 길어도 2시간, 뭐 4시간짜리 영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리즈물은 보통 8부작, 12부작 또는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길어지거나 시즌이 거듭되죠. 관객을 오랫동안 체류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마 영화보다는 시리즈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하게 롱폼 콘텐츠를 단일한 플랫폼 안에 섞어서 정산하는 것이 영화에 유리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화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문제가 지금 업계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구독제 모델이기는 한데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가 정산을 하는 방식이 레비뉴 쉐어가 아니고 매출을 요율을 정해서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고 단매로 분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플랫폼이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넷플릭스한테 지급받은 한국 영화의 콘텐츠 가격은 적정한 것인가? 넷플릭스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이용해서 가입자를 아주 많이 유치했다고 하면 이 영화나 드라마는 애초에 받은 금액보다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단매, 플랫 방식은 인센티브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또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저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영화처럼 적은 비용으로 고퀄의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것은 역차별이다.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콘텐츠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전에도 그래서 대성창업투자의 김범석 부장님께서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산 방식을 도입하려는 글로벌 OTT가 있다. 그러니 주목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영화가 비용을 수익을 분배받는 다양한 방식이 영화관 이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다양하다는 걸 전제로 놓고 우리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제작비와 배급 마케팅비, 그리고 유통수수료, 창작사 인센티브 비용, 크게 이제 4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수익 못지않게 비용을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죠. 순제작비 관련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밝은 노란색과 이 옅은 오렌지색이 이제 스태프 인건비와 배우 출연료입니다. 스태프 인건비와 배우 출연료는 일정 정도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이죠. 고정비. 그리고 왼쪽에 기획개발비도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밑에 CG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도 한국 영화의 순제작비 평균이 79.07억, 2018년도 상업영화 기준입니다. 여기서 더 늘어난다고 하면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현업에서는 알고 계세요. BEP점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배급 마케팅비. 배급 마케팅비에 관해서는 사실은 순제작비만큼이나 관여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급 마케팅비의 주로 지출은 투자배급사의 마케팅 부서 그리고 배급 부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순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 부서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제작사에서 실제 비용은 집행하시지만 투자배급사 내부에서도 제작 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배급사에서 집행하는 배급 마케팅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하고 있겠지 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의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온라인 영화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실은 광고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서 영화의 광고비는 이전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유통 계획이 좀 복잡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례를 작년에도 겪었는데요.
개봉을 준비하느라고 이미 배급 마케팅비를 다 지출했는데 그 이후에 OTT로 작품이 팔리면서 개봉 마케팅 비용이 매몰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배급 마케팅비 관련해서 로스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실 유통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이 중요한데 영화가 개봉하는 시점은 제작 시점보다 한참 뒤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이 수수료는 사실은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메인 투자 배급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기업 배급사를 많이 떠올리죠. 메인 투자 배급사로서는 굉장히 큰 이익입니다. 이 수수료가요. 하지만 프로젝트한테는 굉장한 또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투자자 안에서도 메인 투자 배급사냐, 부분 투자 배급사냐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업계는 전반적으로 수수료의 항목이 늘어나고 수수료의 비용도 아주 부담하기 힘든 정도로 큰 비용이라고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자 인센티브 비용. 창작자 인센티브 비용이라는 것은 스타 감독이나 스타 배우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공 보수 같은 것인데요. 인센티브니까요. 이 비용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고 영화의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용 처리가 크게 되면서 한국 영화의 순이익을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 인정해야 된다라고 시장 질서라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 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이니까 개입해야 된다. 어떤 방향이든.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서로 지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분배. 사실 수익 분배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발제 이후에는 앞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수익 분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분배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 순이익을 나누는 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워딩은 우리 내부에서 쓰는 워딩이지만 일반 관객이 보시기에도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6대4 시스템이라고 이제 별명 삼아 부르는데요. 투자 사이드가 순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제작 사이드가 순이익의 4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노란색 큰 박스가 바로 매출입니다. 이익 또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가 벌어들인 총 수익. 영화관에서 많이 벌어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T에서 또는 IPTV에서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수출 또는 2차적 저작물을 허용하면서 판권료도 발생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 음원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창작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영화의 수익 분배는 영화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관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윈도우, 해외 수출까지 포함해서요. 영상화 판권을 판매한 금액, 영화가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매출을 포함해서 수익 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순제작비와 배급 마케팅비 그리고 각종 수수료 이것들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비용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바로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 순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투자사 사이드가 60%를 가져가고 제작사 사이드가 40%를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6대4 시스템이고요. 이 6대4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말에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거의 단일한 기준으로 우리 업계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을 벗어나서 다른 사례가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례를 기준으로 변형을 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발제해서 오늘 토론을 나눌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토론자분들과 함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발제 시간을 꽤 많이 사용했네요. 1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서두에 드리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 수익 분배까지 가기 위해 간단하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한국 영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다 중요하긴 하지만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 많이 벌어야 뭐 분배를 하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버는 영업 활동은
배급사의 고유 활동이죠. 제작사는 배급사가 영업 활동을 잘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배급사의 이 영업 활동, 수익 창출의 활동에 관해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 사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될지 요거를 먼저 토론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메가박스의 이정세 본부장님. 네, 해당 임원이시니까 한번 자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박스에서 콘텐츠 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업 활동 잘 하고 있냐고요? 작년에는 못했고요. 뭐 개봉을 안 했으니까 할 도리가 없었고. 저는 8년 전까지 제작사에 한 10여 년 몸담았었고요. 그때는 이제 투자사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배급사에서 8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제작사 있을 때 투자사를 바라봤을 때 입장 또는 지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땐 전체적으로는 역시 어제보다는 많이 투명해졌고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관련된 자료는 전부 공개를 하거나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클린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건별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 뭐 개별의 문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자평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회사들도 봤을 때 관련된 그 영업 또는 비용 관리 등등의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클린해졌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 좀 더 과감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창욱 대표님 제작 사이드에서 투자 배급사를 바라볼 때 이런 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덜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으셨나요? 이정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효율도 많이 올라가 있고 많이 투명하고 일을 그래도 잘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나라 배급사들이. 다만 이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핵심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사전에 이제 토론할 때 배급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이따 수입부 해분 문제도 하면서 뭐 제작사 관련된 지분 문제도 얘기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이 취지가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선례들 안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게 뭔가 좀 혁신적으로 생각을 바꿔보면서 재점검을 해보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10년 정도 됐나요? 제 기억으로 과거에 옛날에 저희가 7, 8% 정도 배급 수수료였던 시절, 뭐 적게는 5%까지도 하던 시절에서 뭐 혹자는 담합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그 당시 주요 플레이어들이었던 배급사들이 이제 10%로 배급 수수료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일들이 많이 효율적으로 됐고 과거보다 이제 극장도 멀티플렉스 체인 큰 게 3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한국 영화 산업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이제 배급사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을 잘하고 있지만 과거에 배급 일을 하던 거에 비해서 분명히 그 수수료가 이만큼 받을 만큼 그런 부분들이 적당한 것인가.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배급 수수료 분명 낮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비교들 말고 우리는 우리 영화 산업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배급 수수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작사 입장이 있었지만 제작사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여기서 봤을 때는 뭔가 기준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배급 수수료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 등등보다 저희 나라가 훨씬 적습니다. 한 3분의 1, 적어도 2분의 1 정도 배급 수수료 받고 있고요. 반대로 제작 인센티브 그러니까 6대 4 할 때 40%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런 방식이 없고 일부 그 중간적인 방식은 있지만 6대 4라는 룰은 아니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그 배분율은 저희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이죠. 배급 수수료가 많아 보일 수 있죠.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하지만 그럼 수익 분배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제작사 쪽에는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다른 나라에 또 비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전체적인 썸을 보면 썸을 보고 거기서 절충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게 일이 좀 줄었으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8년도에 영화계에 입사했는데 그때 6대4가 궁금했어요. 왜 6대4지? 근데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1990년대 초반까지 그 한국 영화의 투자사들은 주로 극장주들이었습니다. 그 대기업이나 그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기 전 때는요. 그때 이제 극장주들의 대부분의 태도는 야, 벌면 나눠줄게. 일단 싸게 찍자. 그래서 돈은 내가 냈으니까 5대5는 안 되니까 내가 6 할게, 너 4해. 또는 7, 3. 이러다가 그때 당시 일신창투 등등 VC들이 들어오고 삼성 등등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충무로의 토착 그 투자자를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해야 됐고 감독들을 섭외해야 됐고 했을 때 그 룰을 따라버린 거죠. 그게 6대4였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적게 주고 벌면 나눠줄게. 계약서도 없었을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고착화됐죠. 그리고 저도 제작사 입장에 있을 때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고 20년 이상이 지났고 최근에 뭐 코로나 같은 사태들도 있고 했을 때 이 산업을 진단하고 서로 그 파트너들끼리 이 난국을 타개하자고 모였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덜 이렇게 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2, 3년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영화는 계속 만들어져야 될 거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될 텐데, 이제 투자자 사이드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투자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산업입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매일 마이너스고 해도 마이너스고 눈앞에 보이는 한두 개가 잘 돼서 그게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산업 전체는 이미 마이너스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대표님 말씀을 의도는 동의하나 단순히 배급 수수료 이것만 논할 게 아니라 전체 썸을 보고 그 같이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이정세 본부장님이 사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약간씩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수익과 비용 문제를 조금 더 짚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대표님께서는 신혜원 대표님께서는 지금 앞단에서 말씀해주신 뭐 배급 수수료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비용 문제에서 느끼는 다른 문제점, 이런 문제 의식 그런 것도 뭐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게 투자 배급사의 비용 문제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제작비의 비용이 너무 과하다거나 이게 영역이 또 다르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투자 배급사의 인력의 규모와 사무실과 이런 걸 유지하는 비용이 과연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배급사를 옹호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영화가 100편 중에 20%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과 배급 수수료 이거 다 합쳐도 이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배사의 비용이 과다 계상돼서 영화에 손실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반대로 그럼 이게 가장 문제는 수익이 나는 영화가 너무 없어서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대4니 이거 뭐 수익 나야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한국 영화 제작사 중에 40%를 챙겨가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영화가 너무 적은 게 이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의 시작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배급 수수료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익 나는 영화 배급사 입장에서 한 영화에서 배급 수수료 10% 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흥행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1년에 한두 편밖에 배급을 못했다거나 이러면 그 배급사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또 이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또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조금 아까 얘기가 나와서 40%가 과다하다 적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도대체 40%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연간 몇 회사나 될 수 있는지 이게 그렇게 과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이 시장에서 이게 우선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 건지가 저는 더 우선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사 사이드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는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100을 투자해서 80을 가져갈 수 있는 걸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을 투자했을 때 최대한 90은 가져올 수 있어. 마이너스 10%의 어떤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이지 깨지면 마이너스 90%, 벌면 200% 이런 시장이 과연 컨텐츠 시장의 좋은 특성일까?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투자자들한테 의미 있는 거겠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이 업계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수익 분배라는 거는 돈을 벌었을 때 나누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저는 약간 후순위라고 생각은 해요. 예. 지금 신현 대표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 토론의 범주보다 조금 더 큰 범주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전체 나흘에 걸쳐서 16개의 세션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6개의 세션이 독립적인 세션이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내용을 쭉 들으신 분들은 일부 겹치고 앞부분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 뒷부분에서 해답이 풀리거나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신현 대표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는 저희가 첫날, 둘째 날 그리고 또 내일까지 거쳐서 추가적으로 또 내용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내용 중에서 결국에는 한국 영화 자체의 수익성이 이렇게 낮은데 이걸 어떻게 수익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연구자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도 들립니다. 한국 영화의 수익성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업을 이어가고 또 이 업에서의 자기 존재 이유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 개선 사항을 이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별다른 사실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개선점들을 어떤 부분을 쟁점화시켜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고민해야 될지를 사실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론도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국 영화의 수익성이 이렇게 낮은 이유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배급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낮은 이유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 한국 영화 배급사들은 외화보다는 한국 영화 위주로 배급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발제에서도 한국 영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어떻게 나누는지는 그 후순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버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러 제작, 창작 또는 배급 투자, 상영단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배급 사업의 사업성이 낮은 이유는 사실 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투자자는 또 크게 이런 재무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배급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통해서 수익을 또 보전하는 다른 방편도 있습니다. 투자자도 그래서 지금 저희 토론자로 나와 계신 제일 오른쪽에 이정세님의 메인 투자 방식과 그리고 제 바로 옆에 계신 이영재 본부장님의 부분 투자자이자 재무 투자자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계돼서 저 재무 투자이시고 펀드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이영재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솔라이어 파트너스의 이영재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 배급사는 이제 비용이라는 목적으로 이제 일종의 그런 매출을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제작사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저희처럼 부분 투자사들은 사실 중간에 낀 상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프로젝트 투자, 영화를 딱 투자했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건 온이 이제 투자 수익만 남게 되죠.
아까 이정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은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펀드를 만들었을 때 투자사들이 굉장히 그거 갖고 올해 투자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계속 압박을 했었는데 저희는 계약상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물어봤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배급사의 이런 마케팅 비용, 이런 비용들 너희들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냐? 너희 감사 보고서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회계사들이 붙어서, 회계법인이 붙어서 이렇게 하니까 클리어하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과거부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종의 선관 의무처럼 그런 비용 다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급사들의 비용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는 부분, 이거는 그냥 큰 숫자로 딱 나온다는 것과 그다음 그 비용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게 맞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클리어해지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희들은 테이커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져가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리스크라는 단어 나왔을 때 저희가 리스크 테이커지 다른 투자사들이나 제작사들에 비하면 아마 가장 많은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저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계속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의 중요성이 지금 사실은 이영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데 들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여기서 외부라고 하면 외부 투자자인데요. 과연 영화에 투자했을 때 투명하게 정산을 해서 내가 투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중간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외부 시선이 여전히 있고, 특히나 우리의 수익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영화가 내부에서 전략 투자를 하신, 기존의 사업을 하고 계신 내부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계속 투자하고 사업하고 정산하고 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화 산업이 다른 분야에도 열려 있고, 그리고 정확한 회계 처리가 되는 투명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과거에 우리가 제작비 정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그 투명성을 확보했었던 이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급 마케팅비에 관해서도 또 정산에 관해서도 설득일 외부 투자자를 잘 설득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외부 자본이 영화 산업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런 구조가 확립이 되어야지만 산업이 존속하고 지속적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용 관련돼서는 사실 요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오늘의 사실 본론적인 이야기인 수익 분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분배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전에 KC벤처스의 이정석 상무님께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 사전 내부 간담회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징성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외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수익 분배 방식이 조금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의 방식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방식을 만들거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든다고 하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투자의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6대4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6대4 시스템이 어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앞전에 신혜연 대표님께서도 결국 40%라는 건 숫자에 불과하고 이걸 가져가는 제작사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한국 영화의 제작사는 영화를 기일 내에 완성도 있게 잘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해서 제작사 인센티브, 제작사 지분이라고 하는 비용을 아주 크게 흥행을 해야 그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투자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크게 나야지만 투자 지분을 많이 가져가시는 구조인 건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비판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구조 때문에 외부 투자가 안 들어오니 우리가 방법을 한번 달리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지금 상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6대4 시스템, 물론 전반적으로 큰 얘기도 좋지만 요거에 한정을 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업 대표님,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논쟁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뭐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이정세 대표님 아까 저희 비용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조율해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6대4라는 시스템이 뭐 20년 좀 넘게 한국 영화 산업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암묵적인 룰처럼 이제 적용돼 왔고 저도 이제 제가 딱 영화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게 처음 생겨서 이게 변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이런 질문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모 배급사 대표님이 저한테 하신 건데 윤 대표 혹시 한국 영화 산업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뭐 우리가 20 몇 년 동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한 6, 7년 전에. 근데 저는 당연히 저기 고급 인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이런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기획력의 어떤 그런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제 노력들 선배들이 또 이제 어떤 저희 심의를 없앤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생각들을 했는데 그분은 딱 명쾌하게 다 요소가 있었겠지만 6대4라는 이 시스템이 한국 영화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의 1번이라고 이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봤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제작사 일을 그 당시에 거의 한 7, 8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투자사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근데 정작 제작자인 프로듀서인 제가 그런 생각을 별로 그걸 1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존중하시더라고요. 투베사의 대표로 계신 분인데 그것이 역할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가진 의미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 했었고요. 이제 6,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랑 국제 공동 제작을 많이 하면서 사실 이제 외국 사례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12년 전에 갔을 때 그 초창기만 해도 그 당시에는 제작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 피라고 하죠. 예, 제작 수수료를 주는 방식 플러스 이제 감독이라든지 제작사한테 3%에서 5% 정도의 인센티브 잘하면은 그 정도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실제로는 예상 제작비를 주고 그냥 다 완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투자지 그냥 구매해서 돈 된 사람이 다 갖는 방식이고 그냥 약간 하청 구조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이제 지금은 많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작 지분 방식에 가까운 구조로 많이 바뀌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프로덕션 피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 CJ가 진출해서 지금 한 7년 넘게 진출하면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제작 지분 방식인 그러니까 8대2 정도는 20% 정도는 거의 이제 일반화 시켜놨고 이것을 30%까지 올려서 7대3 정도로 바꾸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상당 부분 베트남의 이제 독립 프로듀서나 감독들이 열심히 베트남 영화를 만들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베트남 영화 산업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한 7년 넘어가면서 이게 CJ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오히려 베트남에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거의 프로덕션 피 방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일 영화 잘 만든다는 제작사가 10% 받으면 제일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이라는 표현은 미안하지만 현실적인 구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제작 의뢰를 받아서 그냥 제작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제일 영화 잘 만든다는 회사가 10% 받고 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면은 한 8% 적게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은 사실은 거의 이제 월급 창작자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하청 구조가 되면서 그런다고 해서 이제 영화를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동기부여들이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영화 산업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과거보다 쇠퇴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동기부여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의 지점들은 있었다. 한국 영화 산업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 이 6대4 시스템이. 그러나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20년 넘게 유지해 오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쨌거나 떨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부분 투자자들
창투사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창투사한테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사실 이제 메인 배급사들의 어떤 비용 수수료라든지 또 제작사들하고 이제 뭐 논의되면서 이제 각종 스타 감독이나 스타 배우들의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비용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문제 이슈도 있지만, 이제 또 창투사들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6대4 구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외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치할 때 이 6대4란 구조 자체를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분명히 장벽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한편으로 제작사들이 이제 현재 제작사들이 신혜원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과연 40%의 그 이점을 누리는 회사들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실 제작사들은 기획개발 투자를 하는 회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앞단에서 가장 리스크가 많은 기획개발 투자를 하는 게 제작사기도 합니다. 단지 제작사는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 투자를 하면서 뭐 5작품 개발 투자해도 5작품이 하나도 영화를 못 만들고 3년 5년 개발 투자하다가 결국은 작품 못 만들고 겨우 하나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흥행이 못 되면 그냥 사실 그 들어간 비용의 50%도 못 건지고 사실은 오히려 벌어야 될 미래 가치도 못 얻는 상황에서 못 이제 망하는 거죠. 결국은 제작사들 못 버티고 독립 프로듀서들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제작사들이나 독립 프로듀서들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이 6대4 구조가 과연 효율적,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제 OTT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단매, 소위 말하는 플랫딜로 한 번에 그냥 돈 주고 사가는 방식들을 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방식들하고 이게 연결되면서 또 이제 이게 상충되는, 그러니까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의 여러 이슈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 6대4 전통적인 6대4 방식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아마 많은 제작사들도 인정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분명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 부분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의 이제 이 단점들, 약점들이 있다. 이 약점들은 보완은 해야 된다. 자, 이제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 단순하게 이제 8대2, 7대3 뭐 그러면서 프로덕션 제작 수수료 방식, 프로덕션 피 방식을 같이 도입을 시키자, 아니면 이제 슬라이딩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은 뭐 논의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너무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것들 플러스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들을, 이 대안들을 논의할 때 저는 전체적인 이제 이 영화 산업의 선순환에 대한, 그리고 이 영화계 플레이어들, 주체들의 균형이 잡힌 부분 안에서 선순환이 되게끔 만드는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단지 슬라이딩 방식이나 이제 뭐 프로덕션 피 방식에 대한 대안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분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창투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장 이 영화 선순환에서 연결고리로서 지금 약해져 있는 고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플러스 이제 외부의 금융권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영화의 투자자들이 아니었던 이제 어떤 돈들이, 좋은 돈들이, 자본들이 이제 영화 쪽 산업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수혈이 돼야 되는데, 그 지점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제 사실은 창투사들과 부분 투자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플러스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약해져 있는 연결고리가 중소 제작사, 특히 독립 프로듀서들입니다. 영화 부분들이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저희 문화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너무 약화돼 있고, 이제 지금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 된 구조인데, 특히 이제 이 독립 프로듀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바로 이제 또 약해져 있는 연결고리 중에 작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신인 감독이라든지 이런 주요 창작자들인데, 소위 말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부익부 빈익빈과 기득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성 이제 기득권들이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갖게 된 그 기득권이라는 부분들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만들어져서 지금 약해진 연결고리가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연결고리들이
챙겨지면서 이런 연결고리들을 보호해주는 구조 안에서 이 6대4 시스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단순히 슬라이딩이라든지 6대4를 프로덕션 피로 방식으로 바꾼 것이 기존 제작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동참하고 이런 변화들을 같이 꾀했는데, 그리고 창투사들도 같이 꾀하는데, 이것이 잘못해서 이제 기존의 메인 배급사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점만 더 좋아지는 부분으로 이제 거기로 오히려 그 장점들이 모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약한 연결고리들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한 것까지 고민해서 짜줘야 된다는, 큰 그림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반대로 기존 메인 배급사들도 소외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메인 배급사들이 예를 들어서 영진이 펀드들이 지금 현재는 기존 배급사들은 저희가 이제 제대로 쓸 수 없게끔 만드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소 제작사들이 부분 창투사들한테 이점을 주고 이 수익 배분 구조를 바꾸면서, 그리고 그들이 중소 배급사들의 파이낸싱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기존의 메인 배급사들의 계속 오히려 거꾸로 그 얻은 이득을, 또 그 장점들을 기존 메인 배급사한테도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중소 제작사들이 파이낸싱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고, 대신 메이저 배급사들은 큰 블록버스터 영화든지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작품을 만들 때는, 그런 큰 버짓이 들어가는 작품에서는 오히려 그런 큰 버짓의 펀드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점 혜택을 받게끔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균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작사들이 이나 이런 부분에 가졌던 제작 지분의 부분은 창작 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창작 사이드에 있는 작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있던 이 6대4 구조들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지금 다른 세 분의 토론자가 하실 말씀을 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레드카드 드립니다. 저 이정세 본부장님의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줌과 이벤트스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말씀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앞에 윤창호 대표께서 이건 투자 배급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또는 그러려는 논의가 아니다,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요. 그치, 뭐 평소에도 가끔 그런 논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 취지나 이런 걸 알아서 뭐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저희들의 숙제일 터이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6대4가 한국 영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황금강 시대는 끝났다, 황금이 없다. 일례로 우리가 수년 전에 어떤 천만을 했던 영화들의 제작비를 보면 50억, 순제작비가요 50억, 60억 이랬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천만급의 영화들의 제작비를 보면 물론 150억, 200억 수익률이 다르죠. 뭐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OTT 등등의 경쟁으로 인해서 극장 관객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원가는 올라 있고 그렇다고 입장료를 매번 올릴 수는 없고 시장은 늘 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저는 황금은 줄어들었거나 없다라고 전제했을 땐 쉽게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제작사들 일반적으로 한 편 개봉하는데 3년 4년 걸립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수 작품을 돌렸을 거고 나머지는 다 잘 안 됐을 거고, 그거 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케어를 해야죠. 또는 잘 됐을 때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저는 중간적인 단계로 저희가 지금 영화 쪽에서는 기획비나 경상비라는 명목으로 흥행하고 상관없이 크랭크인이 들어가면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키워서 그 3, 4년 동안 매몰 비용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일부를 그걸로 메꾸고, 또 크랭크인 들어갈 때부터 또 앞으로 2, 3년을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일부 개발비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지금 지급하는 기획 경상비 규모를 좀 키우고, 대신 6대4가 아니라 뭐 8대2든 7대3이든 그 규모에 맞게요,
한다면 현실적인 제작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대박만 꿈꾸면서 3, 4년을 또 기다려야 될 건지, 안 되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할 건지, 아니면 약간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추가로 개발 여지를 받은 다음에, 또는 지분은 좀 줄어들었겠지만, 반대로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높아진 투자 지분율로 인해서 손해 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벌었을 때는 지난번보다 좀 더 벌었기 때문에 손해분을 메꾸는데 좀 더 배분할 수 있고 한다면 그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법도 아니고 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일부 제작사와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입니다. 제작사의 선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견뎌야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논의를 해서 아이디어란 것만 서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좀 견디고 이겨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이정세 본부장님 이제 그렇다로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농담으로 시작해서 이런 배경에는 어떤 제작사가 갖고 있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죠. 순이익만을 분배하는 이 불확실성을 좀 낮추고 지속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높이는 쪽으로, 단순히 투자 배급사, 배급 사이드의 이익을 높이는 쪽만이 목표는 아닌 것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혹시 이벤투스나 줌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의견을 개진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객석에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 개진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영화진흥위원회 최재원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하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재무적 투자자의 시조세의 개념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단 발표 자료 중에서 한번 좀 정정을 하고 싶은 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까 일단 영발기금이 관객이 낸다라고 하는 규정은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라 생각이 듭니다. 10,000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면 만약 영발기금이 없으면 극장이나 저희들이 더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를 일단 먼저 선공제한 거기 때문에 업계가 낸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어떤 그 관계자분이 영발기금을 관객이 낸다라고 말하는 어떤 논제가 또 마찬가지로 또 영발기금을 극장이 낸다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재원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약간 조금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영발기금은 저희 업계가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6대사에 대한 얘기 계속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6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사들은 사를 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를 낼 수 있었고요. 사를 내준다는 거는 벌기가 확실치 않으니까 주는 거고요. 또 사를 줬기 때문에 제작자들에게 예산을 훨씬 더 압박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가 만들어지고요. 제작자들은 마찬가지로 또 사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낮춰야 됐고 그런 고리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까 윤창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몫에 굉장히 큰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6대사가 분명히 투자도 활성화시키고 덕분에 영화 산업을 키우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고정화되고 그다음 성장세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에 약화되는 현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모두의 일단은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정수 대표님이나 그다음 윤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수익 분배의 구조가 충분히 원활한 논의가 되어야 사실 이게 영화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분배 구조에 놓여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어떠한 파이에 대한 얘기보다는 실제로 아까 저희들이 맨 처음 가졌던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거를 갖게 되는 시장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있게 되는 투자사와 제작사의 어떤 니즈가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배급사나 투자사들은 영화가 많아야 되고 제작사들도 마찬가지로 다자계 구조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면 양쪽의 니즈는 분명히 동일한 지점에서 양 대척점에 있다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지점들은 전반적 시장에 대한 고민이 먼저 같이 돼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수익 분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첨예해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원활한 논의가 되는 게 영화의 어떤 재원 조성에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재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 이전에 영화 제작자이시고 또 투자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멘트, 중요한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영화발전기금은 관객이 내는 돈이라는 제 초반의 발제. 하지만 그 돈이 만약에 징수가 중지된다면 영화 산업에 그 돈이 다시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논의를 했지만 뭐 둘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포럼에서 본격적인 영발기금에 대한 세션이 이어지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신혜원 대표님과 이영재 본부장님께 추가 질문을 이제 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이벤투스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이 온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요. 투자배급사에서 정산을 할 때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후에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수익 분배 이전에 스타 감독이나 배우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최근에 경향이 뭐 늘어나고 있죠. 저도 발제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런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스타 감독과 스타 배우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법, 영화의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배급사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정세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논의보다는 불평을 하고 있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죠. 그분들한테 산업을 먼저 살려놓고 나누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뭐 힘의 논리라고 할까요? 프로젝트의 추진 동기가 되는 어떤 주체가 강력하게 무엇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는 힘 있는 투자 배급사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제작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덜거린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부분은 사실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투자 배급사가 또는 중견 제작사들께서 이 부분은 어떤 스타 창작자나 기여도가 크기는 하지만 산업 정체의 위험을 빠뜨리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앞으로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신혜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논의는 사실은 그 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런 발전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은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발전 방안, 대안 모델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런 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1, 2년 후에 제작사가 중요한 중소 제작사의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이크를 조금만 더 앞으로 바짝. 네. 이정세 본부장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작사한테 40% 수익을 줬던 것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간접 고용을 통해서 그 직접 고용의 리스크를 줄이는 의미에서 투자자한테 매력적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시대가 간접 고용이든 직접 고용이든 똑같이 책임을 지우게 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 비용이 더 이상 줄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투배사가 직접 제작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앞으로 이 40%의 논쟁은 공동 투자사와 투배사의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서 이게 중소 제작사가 협상력이 있느냐 라는 궁금함이 있어요. 지금 큰 회사 예전에 저도 영화일을 오래 했는데 창투사는 재무적 투자사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죠. 수익의 창출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이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 제작사와의 어떤 저작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포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플레이어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창투사하고는 다르죠. 그랬을 때 앞으로는 간접고용의 메리트도 없고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면 투자 배급사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지금 거의 다 직접 제작을 준비하고 또는 자회사들이란 말이죠. 큰 회사들의 그 회사들이 제작 지분을 40%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는 이제 큰 회사와 창투사 부분 투자사의 어떤 논쟁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중소 제작사들은 사실은 협상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수익 구조, 수익 분배의 문제가 앞으로 과연 중소 제작사의 이슈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제작을 직접 하는 투회사와 공동 투자를 하는 창투사의 문제로 남을 것이냐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큰 회사가 직접 제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제작 지분의 요구가 지금처럼 중소 제작사가 제작을 하고 투자사가 따로 있고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유효한 이슈가 과연 될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들었고 두 번째는 그 극장이나 이런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태와 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동일 비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어떻게 해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인 거죠. 예, 지금이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인데 오히려 지금 저도 오랫동안 영화 일을 해서 그런지 그냥 예를 들면 예전에 제작비 10억일 때 비디오 판권만 팔아도 9억이 나왔거든요. 안정적인 시장 구조였다는 거죠. 예, 그때의 어떤 40%와 지금은 극장이 80%의 수익 모델을 갖고 전체 매출에서 극장이 80%잖아요. 그런 구조의 산업에서는 전 조금 너무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새롭게 등장한 OTT 업계에서 제작비의 한 50%씩 계속 그 판권을 구매할 수 있다면 옛날에 비디오 업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 비디오 그 생태계가 유지하던 산업의 구조처럼 OTT 쪽에서 제작비의 50% 정도를 수급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 극장과 부가의 시장의 비율을 그 변화시키는 게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거는 병행될 수 없는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는 극장하고 넷플릭스하고 같이 가는 모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독점이어야 하는가. 극장에서 볼 사람 보고 OTT에서 볼 사람 볼 텐데 그래서 OTT에서 예전에 비디오 업계에서 상당 부분 산업을 바치고 있었던 것처럼 비디오도 사실은 RS 방식보다는 다 렌탈이면 몇 장 사가지고 그거 다 돌려서 대여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몇 명이 받는지는 산업에서 그거 막 따지지는 않았거든요. 이 한 비디오 한 장 가지고 몇 명이 봤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어떤 산업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게 지금 새롭게 대두된 OTT 업계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것은 이제 극장과 OTT가 같이 좀 갔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네. 방금 신현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먼저 뒷부분만 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영화의 투자와 유통 모델과
전통적인 모델이고 이건 우리만의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모델이죠. 여러 윈도우를 거치면서 최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기존 전략, 그리고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그 독점 콘텐츠 전략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병행할 수 없느냐, 콘텐츠가 그 플랫폼 전략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대안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고, 그 앞전에는 지금 배급사가 제작업을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 저도 발제해서 그런 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논의의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연구자로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투자 배급사가 만약에 제작업을 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6대 4를 지금 뭐 오늘 나온 요율대로 8대 2로 변경을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제작사로서 가져가게 되는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투자 지분을 얻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다른 아마 제작업을 병행하고 계시는 투배사에서는 오히려 하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단순하게 바라볼 때는 6대 4가 8대 2가 되면 투자 배급사에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복잡한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신뢰를 가지고 제가 모델을 만들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이 수익 분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단순히 참여자들 간의 이익의 썸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고, 오늘 이 포럼이 아마 이 수익 분배 구조, 특히 6대 4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동안 논의가 활발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가장 약한 고리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재무 투자자이면서 부분 투자자인 이영재 부무장님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의의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신 대표님, 저희도 영화 산업의 관계자입니다. 예, 관계자이고요. 아마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부분 투자사들,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그 프로젝트 비중이 한 70% 될 거예요. 30%에서 그 50% 사이가 메인 투자사들이, 저희가 아는 그들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벤처 캐피탈이 되는데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적은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의 플레이어입니다. 그걸 이제 꼭 이제 생각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자들이나 그 투자 배급사들은 일종의 그런 풋옵션, 이제 바닥을 갖고 계세요. 급여든 아니면 어떤 식이든 그 비용을 찾아가시니까.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저희 전적으로 저희가 리스크를 받게 되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약간 재밌는 펀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 한국 영화 인덱스 펀드라고 부르는, 감히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펀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펀드의 주체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여의도 자금이죠. 이제 뭐 증권사, 은행, 뭐 생보사, 그다음 뭐 캐피탈, 이런 사들의 돈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대 4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관행이다, 그러니까 받아달라. 그럼 그 사람들은 참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해 잘 못해요. 심지어 그 택시 운전사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여의도나 벤처 캐피탈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투자사들이 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소리가 돌았었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때 제작사가 한 90억 정도 넘게 가져가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분명히 투자 배급사들 플러스 투자사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 그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던 뭔가 모르는 그런 그 좋지 않은 행태들이 아마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6대 4 구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한국영화 인덱스 펀드라고 표현하는 게 한 500억 정도 돼요. 저희가 3년 동안 투자한 게 한 1,000억이 좀 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오기 직전에 이거를 그 6대 4에서 7대 3, 8대 1로 수익률 조정해 보면 전체 수익률이 얼마로 올라갈까 조정해 보니까 그 전에 이 저희가 그 인덱스 펀드가 매출액 기준으로 한 80%를 한국 영화를 대변을 합니다. 물론 뭐 상위 5개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익률을 기분을 조금 조정해 보니까 10% 올라가면 3%가 올라가고요. 당연히 20% 올라가면 6% 올라가겠죠. 그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영화 산업은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이쪽에 참여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산업은 정부한테 이게 계속 손을 벌리는 산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영화 인덱스 펀드라는 거를 만들 때 이걸 통해서 한국영화도 여의도 자금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화 산업이 투자할 만한 거를 증명을 해보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저희는 작년에 그렇게 힘든 시기 거쳤어도 수익률이 지금도 플러스로 나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 근데 아쉽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대4가 분명히 산업에 좋은 역할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정부한테 돈 받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러면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아까 말씀하신 말 다 맞거든요. 저희처럼 뭐 약한 고리인 사람들이 주장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숫자가 바뀌면 분명히 산업 내에 더 많은 그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누가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저 이제 끝마무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또 드릴 것 같아요. 아까 오기 직전에 저희 그 내부 4명 토론자들과 토론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의 트렌드는 6대4가 아니고요. 투자사들이 3까지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5. 제가 왜냐하면 그 40%를 제작사가 가져가고요. 거기다가 배우 인센티브 두 명이 딱 붙으니까 갑자기 저희 수익률이 3.5%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투자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작사 한쪽에서 어느 그 관객수가 넘어가면 매출에서 가져가겠대요.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위해서 내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했으니 나한테 더 많은 거 줘. 근데 그 비율은 40%로도 충분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매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거래하는 그 5개의 투자 배급사에 다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식의 투자 조건이 들어오면 우리는 투자 못한다. 이거는 근데 저희 의견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 그러니까 이 펀드를 만들 때 LP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제시한 의견이거든요. 이거는 6대4도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내가 넣은 돈이 이렇게 되냐 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산업 내에 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대략 요약을 하면 이런 수익 분배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의 이윤을 착취라고 하니까 제 말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창작자나 제작자가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안전장치가 되는 산업 구조,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영화 산업 안에서만 자본과 유통이 도는 것이 아니라 영화 산업 바깥에 지금 여의도 자금이라고 말씀하신 본격적인 투자의 대상으로서 영화 산업이 좀 그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전반적인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시발점이 오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이신 김현수 본부장께서 손을 번쩍 드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네, 어차피 마무리 오늘 끝내는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화배 연구원께서 정리해주신 오늘의 방향성 다들 공유하신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방향성에 대한 공유는 있었었고 그것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이해도 하시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자리 다음에 그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모두가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뭘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업계에서 그런 테이블을 만드실지 그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액션은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익 분배 구조의 연구를 이번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이 맞나라는 것이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책기관이 개입을 해서 앞으로 7대3 하세요, 앞으로 6대4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장에 계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의 구성원들이 창작이든 제작이든 유통이든 상영단이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내용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론화시켜서 토론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세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실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용을 진행해 가는 것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근데 오늘 여기 토론을 보신 객석의 분들도 그렇고 이벤트스나 줌으로 보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내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아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들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까지 끝까지 남아주신 그 네 분과 연구원님들은 이제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시가 넘는 시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의 정책과제 포럼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내일은 이 모든 얘기들의 출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제 환경의 변화가 우리 영화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정의 확장, 그다음에 여기와 연계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하다 보니 영화의 정의랑 재원의 조달을 반드시 1대1로 연결시켜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목으로는 영화의 정의 확장과 공적 지원의 확대,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란 것이 이제 과거의 부수적인 시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메인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목을 영화관의 미래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매체와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체인 영화관이 어떻게 함께 창작자들을 위해 함께 창작자들과 함께 앞으로도 번영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정책과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들을 좀 끌어내서 얘기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시 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